오늘은 빛의 자녀학교의 이제 교육선교라는 그런 주제로 좀 진행할 텐데요. 사실 이 교육선교라는 그런 주제는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마 이 자리에는 저보다 선교도 더 많이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그렇지만 우리 빛의 자녀 학교의 선교의 그런 전략과 이런 부분은 제가 좀 고민을 하고 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이 기독교사 양성과정이 시작됐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예, 이 교육선교라는 그 큰 틀 안에서 이 기독교사 양성과정도 저희가 이번에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빛의 자녀 학교에서는 어떤 그런 전략을 갖고 있고 또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것은 사실 주님만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또 저희도 고민하고 같이 또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방향과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소개를 좀 하고자 합니다. 네. 아마 들으시면서 이런 비전 가운데 이 공동체가 세워졌고 또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면은 나도 그렇다면은 이러한 부르심 때문에 이곳에 보내주신 것이 아닌가, 아마 이런 것을 또 한번 생각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교육선교라고 한다면은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우리나라 안에서 저희는 교육선교가 성공한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시대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학교를 세우셨고, 뭐 이제 네 분만 여기는 이렇게 좀 기재를 했지만 이런 교육선교, 특별히 이 빛의 자녀 학교 같은 기독학교를 통해서 이 만들어진 열매가 이런 분들이죠. 서재필 선생님, 독립운동하셨던, 아니 뭐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유관순 누나, 그리고 윤동주 선생님, 시인, 이런 분들이 다 사실은 선교사님들께서 세우신 학교를 통해서 양성된 그런 국가의 리더들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금은 또 잘 아시다시피 제2의 선교국가로 쓰임을 받고 있죠. 그래서 작년 통계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개척된 그런 초중고등학교가 810개가 있고요. 전 세계에. 그리고 기독대학교, 한마디로 이제 신학교죠. 44개가 지금 전 세계에 우리나라 선교사님을 통해서 개척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열매죠. 지난번에 한번 잠깐 나눴었지만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게 뭐냐면은 교육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최초에 오신 선교사님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예, 저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바로는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토마스 선교사님 혹시 언제 오신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1860년대에 오셨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예. 근데 1885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리고 이제 빛의 자녀 교회는 침례교거든요. 침례교회 저희 페닉 선교사님이 첫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은 86년도에 오셨어요. 그럼 왜 80년대에 갑자기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오시기 시작했을까요? 그 토마스 선교사님과 이 관련이 있습니다. 왜 1860년대는 선교사님들이 안 오시고 1880년대에 갑자기 이렇게 뭐 여기저기서 오시기 시작했을까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1860년대에 오셨을 때 어떻게 되셨죠? 네, 순교당했습니다. 아직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선교로 열려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1860년대, 70년대는 올 수가 없었죠. 가면 죽으니까. 근데 1880년대부터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문화가 바뀌기 시작하고 외국인들에 대해서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지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열리기 시작한다, 가자. 그래서 1885년대쯤에 이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역사를 봤을 때에도
어디로 선교를 가야 되고 어디로 선교사가 파송이 돼야 되는지를 저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여시는 곳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따 그런 부분도 좀 나눌 텐데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전략을 정확하게 보셨죠. 교육 선교로 전략을 잡으신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산다라는 그런 설까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아무것도 없었던 그 당시에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교육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들을 언더우드 학교도 세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제 60세 나이 때는 아파서 미국 가셨을 때 그때도 한국을 위해서 모금 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때 모인 금액이 그 당시에 2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겠죠.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펀드레이징을 합시다. 이런 것도 사실은 교육 선교사가 하는 그런 사역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병원을 세우고 이제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이제 연세대학교를 이제 세우셨죠.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제 전략을 봤을 때에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바로 어디로 가시냐면 이분이 의료 선교사셨거든요. 근데 이분은 바로 왕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고종을 살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고종이 이 앞에 보이는 땅 다 가지라고. 예, 그래서 이제 그 가진 땅이 이제 신촌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세브란스 병원도 세우고 지금 연세대학교도 이제 세울 수가 있었던 거죠. 사실은 전략을 굉장히 잘 짠 겁니다. 아주 도심 가운데 그것도 왕궁으로 겨냥을 해서 거기에 가서 왕을 섬기면서 아주 편하게 사실은 편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왕의 그런 보호와 그리고 총애 가운데 이제 선교를 왕성하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성경에서 보면은 바울이 이런 선교를 했었죠. 바울은 도시를 공략했었습니다. 왜냐? 그곳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침례교에 선교를 하셨던 페닉 선교사님은 좀 다르셨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그분 모태신앙이었거든요. 모태신앙이고 그리고 의과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 다니실 때도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매일 전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영혼에 대한 열정이 굉장한 분이셨는데 원래는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인도를 가려고 하셨었습니다. 근데 인도를 가지 않고 한국으로 온 이유는 그 당시에 한국이 열렸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열렸다. 혹시 선교 갈 사람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준비된 자였고 그리고 그냥 간 겁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그런 의료 스킬과 또 신학교에서 배운 그런 것들을 선교지에서 마음껏 발휘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분은 좀 다르세요. 페닉 선교사님은 대학을 안 들어가셨습니다. 이분은. 학교를 안 다니셨고 그리고 평신도 오셨어요. 근데 이분도 한국을 가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랑은 좀 달랐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부터 준비가 됐던 분이라고 한다면은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이분은 캐나다 사경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고 들었을까요? 가라. 가라. 라고 이제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페닉 선교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학교에서 정규교육도 받지 못했고 목사도 아닙니다. 저는 신학교육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가라. 주님, 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가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래서 이분이 어디를 가셨냐면은 이분은 저쪽 충청도 지역으로 이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그쪽에 좀 많은 역사가 깊은 침례교들이 좀 많이 있고 심지어는 이제 저희 신학교도 대전에 있죠. 근데 이분은 조금 선교 방법이 달랐습니다. 이분은 완전 서민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서민들 집에 가서 같이 살았고요. 그리고 한국 음식을 같이 드셨고요. 대단한 분이시죠. 그래서 이분하고 같이 동역을 했었던 젊은 미국 대학생은 이 침례교 역사에 보면은 자살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사람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결혼 반대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스트레스가 쌓인다 그러는데, 선교지 가서 이 문화 가운데 녹아 들어가는 스트레스 지수가 그것의 4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선교사님들 혹은 선교사님 자녀들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지수가 사실은 굉장히 크겠죠. 예. 더군다나 이분은 완전 그냥 한국 오리지널 가정집으로 가서 선교를 하셨기 때문에 아주 어렵게 선교를 하셨고, 이분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침례교 목사님들이 세워집니다. 이분도 결국에는 교육이 답이라는 것을 알고 기독교 학교에 전념을 하기 시작해요. 이분이 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 학교들을 세우고, 이분은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하시냐면은 침례교 안에서 자녀들을 기독교 학교로 보내지 않는 가정들은 다 내보냅니다. 교단에서. 굉장히 무서운 그런 분이셨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왜 이 두 선교사님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양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어려서부터 준비가 된 분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페닉 선교사님처럼 갑자기 부르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두 선교사님을 아이들에게도 많이 소개를 해요.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언더우드 선교사님, 혹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선교지로 나간 페닉 선교사님. 자, 이제는 저희 빛의 자녀 교회의 선교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마 여기에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이 가운데 저는 빛의 자녀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요. 혹시 이그나이터를 전 다녀왔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두 분? 이그나이터 다녀오셨어요? 현은비 선생님? 자매님도? 국내 이그나이터. 그러시군요. 샤인클럽 쪽으로. 그러시군요. 네. 아마 그런 분들은 제가 알기로 굉장히 이 선교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고 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길게는 저희 교회의 선교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나누지 않겠지만, 한 가지 이제 좀 비슷한 부분은, 이 모라비안 선교가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생각하신 선교의 방향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 이 별 혹시 아세요? 네. 다 아시죠? 모라비안 별입니다. 모라비안들이 선교를 나가면 이 불을 켜는 거예요. 올 때까지. 자녀가 올 때까지 불을 켜는 겁니다. 혹시 이 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회에서 어디서 보셨죠? 맞아요. 이상한 목사님 방에 있어요. 저희 교회 선교처장님 방에 가면은 이 모라비안 별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체코에서 직접 사오신 거예요. 예. 성락선교교회도 있어요. 예.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예. 천일호에 있습니다. 저희 부모 교육하는 그 천일호에 보면은 이 모라비안 별을 다셨더라고요. 이 모라비안들이 굉장히 파워풀했습니다. 예. 이들은 목숨 이런 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분들은 가서 섬기면서 이 전문인 선교로 선교를 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분들은 평신도 선교사셨어요. 100% 평신도 선교사였고요. 그리고 100% 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모라비안들이 선교를 하러 가는 길에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신앙생활 좀 한다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폭풍우가 부니까 이 청년이 아이고 주님 나 살려요 하면서 막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모라비안들이 와가지고 당신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영접 기도를 다시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갖고 있었던 의문은 뭐냐면은 자기도 신앙생활 좀 했었는데 어떻게 이 모라비안들은 이 폭풍우 가운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과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청년이 모라비안 이 선교사님들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영적으로 변화를 겪습니다. 그 청년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요한 웨슬리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도 이 모라비안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 모라비안 선교를 많이 지향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게 있냐면은 평신도 선교, 그리고 자비량 선교, 그리고
팀 선교. 이것이 저희 교회에서 좀 갖고 있는 큰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빛의 자녀 교회에서는 지금 선교를 함에 있어서 어떤 방향을 갖고 있냐면은 이 개척 선교에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개척, 학교 개척, 그리고 샤인클럽 개척.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교회를 지금까지 몇 군데를 개척을 하셨냐면은 20군데 개척하셨어요. 목사님께서. 근데 20군데 개척을 하셨지만 대부분 독립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것은 해외랑 국내를 포함해서 한 20군데인 거예요. 네. 그리고 독립을 했다는 것은 이제는 재정적으로든 혹은 어떤 부분든 완전히 이제 독립이 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교회 개척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는 가급적이면은 교회 개척은 더 이상 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지금 저희 선교 방향이에요.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네. 교회 개척하려면 누가 가셔야 되죠? 네. 사역자님이 가셔야 돼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앞으로 선교의 방향을 평신도 선교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개척은 거의 안 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방향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역자님이 가야 되니까요. 물론 평신도가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할 수도 있지만 사역자님이 그래도 결국엔 계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교회 개척은 조금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지금 갖고 있는 큰 두 가지의 선교 방향은 뭐냐면 개척에 있어서 학교 개척하고 샤인클럽 개척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죠? 교육이고 다음 세대고 또 그렇죠. 평신도가 그냥 가서 개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그리고 교회 개척하고 학교 개척 중에 혹시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한번 그것을 지금 몇 분하고 둘둘이 짝을 지어서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질문을 하니까 좀 생각을 하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교회 개척과 학교 개척. 주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교회 개척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니까 단기 선교도 여러분 나가셨었고 이그나이터도 이렇게 나가신 분들까지 계시고요. 예, 그래서 교회 개척이라는 것은 저희가 그런데 학교 개척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 예, 그 한번 어떤 걸 나누는지 한번 제가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공통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목표가 같다고 보는데요. 둘 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네. 그러네요. 목표가 같습니다.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둘 다 네. 어떤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하다. 둘 다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사실 교회 개척도 그렇고 학교 개척도 그렇고 몇 명의 사람이 필요할까요? 최소한으로 한다면. 정말 최소한의 사람을 한다면. 네. 네. 사실 교회 개척도 그렇고 학교 개척도 그렇고 한 명이어도 가능해요. 네, 개척이. 근데 차이는 뭘까요? 차이점은? 중심 인물이 달라고 봐요. 학교는 선생님이 네. 중심적인 세팅이고요. 네. 교회는 사역자님이 중심. 네. 맞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쵸. 대상도 좀 더 명확해지고요. 그쵸. 학교라는 것은. 그리고 사실은, 교회 개척을, 저희 빛의 자녀 교회에서는 할 때,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계속 세워나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20군데 모든 교회를, 거의 모든 교회를 김영민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세요. 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교회를 개척할 때 처음 그 스피릿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김영희 목사님께서 짧게는
이틀 혹은 정말 짧게는 하루라도 가세요. 그래서 네팔, 캄보디아 이런 곳은 목사님께서 거의 한 일주일 정도씩은 처음에 방문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이제 그곳에 개척을 할 때는 세울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께서 가셔서 그곳 가운데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같이 보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교회라는 그런 기관은 한 일주일 정도가 계속 이 반복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교회라 그러면 주로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주일 예배가 잘 세팅이 되면은 어느 정도 교회가 계속해서 개척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굉장히 좀 특별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은 교회는 개척됐다 그렇게 선포를 해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하셨으니라는 그 말씀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서 오셨으면은 사인을 주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바로 이렇게 준비했던 교회 배너를 제가 거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혹은 어떤 경우에는 칠판에 이렇게 쓰셨다 그러죠. 빛의 대학연합교회, 그 당시 이름을 대학연합교회 이렇게 그냥 쓰고 선포를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네. 반면에 학교는 그렇게 일주일, 2주일 만에 개척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학교는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2개월이 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짧게 한다면. 2개월 정도 그 안에서 교사들과 생활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교육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 학교가 어느 정도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기간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걸 제가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척이 아니라 이미 개척된 곳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을 이제 지원 선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원을 할 때는 저희 교회에서 문화사역 그리고 교육사역 전도 및 양육사역 이것을 초점을 맞춰서 단기로 사람들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에서도 한 명의 선생님이 지원 사역을 나갔어요. 지원 선교를. 네. 캄보디아로 지금 1년 지원 선교를 나갔습니다. 이미 학교가 세워졌지만 그곳 가운데 교사를 이제 지원한 거죠. 네. 혹은 짧게는 TBRI 팀이 가서 캠프를 하거나 그런 것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교육 선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교육은 무엇일까요? 혹시 교육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그냥 네? 교육은 무엇일까요? 권사님 그냥 자유롭게 한번 나눠주시죠. 교육이란 어떤 것일까요? 뭐라고 정의하세요? 네, 지식 전달을 교육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걸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답은 없습니다. 이 교육을 지금 여기 20분이 계시면 20분이 다 다른 답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교육이란 어떤 것일까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사고의 확장. 사고의 확장이다. 네. 기존에 내가 갖고 있었던 것이 전부가 아니라 뭔가 더 많은 것들을 습득하면서 확장되는. 네.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교육. 세계관 형성. 뭔가 바라보는 그런 안경을 이렇게 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 인성, 성품을 기르는 그런 교육. 네. 네,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그런 부분. 네. 한번 지금 제가 한 30초 정도 시간을 드리니까 한번 옆분하고 교육이란, 내가 생각하는 교육이란 무엇인지 한번 잠깐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육이란 거는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내가 교육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또 제가 강조하는 부분도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동에 강조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에 강조를 더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경험에 더 기반을 둘 수도 있고요. 예, 근데 그냥 말 그대로 표현했을 때는 동양에서는 이제 교육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지식을 전달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예, 그리고 육하면은 저희가 이제 양육한다고 하는 것처럼 길러내는 거죠. 가르치고 길러내는 게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서양에서는 좀 교육이라는 그런 표현이 다릅니다. 서양은 영어로 교육이 education이잖아요. 예, 그게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그 education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끄집어낸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서양은 어디에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았을 거라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성경의 영향을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아주 많은 그런 학교가 사실은 그리스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헬라적 사고는 어떤 거냐면은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어디선가 존재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완벽한 존재로. 근데 망각의 그런 강을 건너면서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이제 다 잊어버리는 거죠. 나는 완전한 상태였는데 다 잊어버리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가 갖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이렇게 이 지구상에서 하나씩 발견하게 되는 건 거죠. 그런 사고에서 우리가 내재된 것을 끄집어낸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는데 사실은 두 가지가 다 맞는 겁니다. 예. 저희 빛의 자녀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는 교육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다 중요시해요. 가르치고 길러내고 그리고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고. 예. 근데 이 정보모 박사님이라는 분이 사실 이 교육계에서는 제일 으뜸인 분인데 거의 이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요. 이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 네. 여기서 세 가지 핵심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행동, 계획,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을 무엇에 따라서요?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시킨다고요? 네. 이 중에서 제일 핵심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변화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변화입니다. 교육하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무슬림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육의 힘이란 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교육 선교의 힘은 정말 엄청납니다. 네. 1900년대 이제 에덴버르에서 제일 먼저 이 스코틀랜드 쪽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를 열었는데 그때 전 세계 160개국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160개국의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 존 모토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이 여행을 다녔냐면은 지구를 68바퀴를 돌았어요. 그래서 다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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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그래서 선교사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것들을 논의를 했는데 그 중에 이분들이 내놓은 방침이 뭐였냐면은 선교에는 반드시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였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이 교육 선교의 중요성은 너무나 중요하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있어서 이 교육 선교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빛의 자녀 학교의 방향은 뭐냐면 선교의 방향은 뭐냐면은 학교 개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를 하겠습니다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학교를 개척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학교를 많이 개척할 거예요. 그리고 개척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의 종류들을 한번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지금 이제 본부에 빛의 자녀 학교가 있죠. 예. 학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국제학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의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학교에 개척하면은 이런 모델들로 저희가 개척을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번 들으실 때, 나는 이런 학교를 세울 수 있겠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국제학교는 사실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왜냐하면은
국제학교는 모두가 좋아해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학교는 국제학교입니다. 단연 1위입니다. 그래서 국제학교는 모든 학교가 싫어해요, 사실. 왜냐하면은 국제학교를 한다 그러면은 다른 학교들의 학생들이 다 빠져나가요. 국제학교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제가 6년 전에 캄보디아를 방문을 했는데 캄보디아 제가 이 얘기 했나요? 캄보디아 사회복지 장관 얘기 안 했나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했었죠? 네, 세습한다는. 기억했어요, 제가. 역시 김정필 선생님. 그러나 저희는 기독교사 양성과정을 너무 오래 함으로써 망각의 강을 건너고 그래서 마치 저는 그래서 안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세습을 하는데 그분들이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가는 학교가 무슬림 학교였다고.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과학 교과를 너무나도 잘해서 학교가 너무 좋기 때문에 무슬림 학교건 뭐건 간에 거긴 쿠란을 가르치는데 다들 거기를 보낸다라는 말씀드렸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저희는 앞으로 학교에 계셔서 좋은 퀄리티의 교육을 제공하는 겁니다. 일단 아무리 지금 중국이 뜨고 그러고 있다고 해도 전 세계 공용어는 영어예요. 그래서 영어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했을 때 반드시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우리가 가르친다고 했을 때 사실 저희가 영어로 가르치면 더 쉽지, 예를 들면 태국에 가서 태국어로 하는 학교를 저희가 개척한다는 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 국제학교는 저희가 꿈꾸는 그런 모델 중에 가장 1순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학교를 할 때도 원래 학교를 할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학교는 유아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유아들을 차근차근 키워내는 게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학교 개척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래서 유아학교가 많아요. 캄보디아도 유아학교죠. 네팔도 유아학교죠. 왜 그러냐면은 유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교육을 했을 때 이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빛의 자녀 학교 아이들은 꽃 보면은 꽃이 찬양해요, 그래요. 꽃이 찬양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를 이제 아셨죠. 하트 컨셉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니까 애들이 꽃을 봐도 하나님 찬양하고 있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불교 국가라든지 예를 들면 미얀마가 되게 불교 국가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들부터 공략을 하면은 사실은 그게 아주 FM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했을 때 애들이 뭐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건 간에 상관없어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유아학교를 국제학교부터 시작하는 방안. 선교사 자녀 지원 학교는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선교지에서 그런 학교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할 수가 있겠죠. 방과후 학교는 지금 캄보디아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좋은 모델입니다. 왜냐하면은 학교는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왜 부담이 되냐? 아침부터 오후까지 아이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방과후 학교는 그냥 1시간만 가르쳐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도 이 방과후 학교는 굉장히 많은 그런 모델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해요. 특히 비행 청소년들 위해서. 그래서 방과후 학교는 큰 아이들 대상으로 예를 들면 한국어도 저희가 가르칠 수도 있고요. 컴퓨터도 가르칠 수 있고요. 영어도 가르칠 수 있고요. 수학을 가르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모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부방은 이제 어떠한 모습이냐면은 말 그대로 크게 하진 않지만 작게 한두 명의 아이들로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음악학교는 정말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 이제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런 뭐 캄보디아, 미얀마 제가 지금 개척하는 그런 지역들은 이런 우리 여기서 흔히 하는 오케스트라 악기들 많이 못 봐요. 특히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걸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음악학교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에서 정말로 유행을 많이 하는 그런 학교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냥 음악을 가르치는 거죠, 아이들에게. 또 문화센터라는 것은 하나의 학교가 아닌 말 그대로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너무 한류가 유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나
아니면 태권도나 이런 것들도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평생교육원이란 것은 이 국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에요. 지금 빛의 자녀 학교 같은 경우는 기독대안학교로 되어 있지만 평생교육원은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인증되는 그런 교육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생교육원이 세워지면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전도 목적으로 그냥 사람들 가르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대상이 상관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아주 장년분들까지 다양한 분들을 그냥 마음껏 교육할 수가 있어요. 평생교육원은. 저희 최윤아 선생님이 평생교육원 자격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생교육원은 자격증이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세울 수가 있어요. 제가 없어도 되고 자격증만 빌려주셔도 돼요. 네. 자격증 따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그 다음에 어학원. 네. 어학원은 어떤 부분이냐, 물론 영어학원 그런 게 아니라 이 어학원은 사실 저희가 작년에 겨울에 필리핀에 가서 그 모델을 잘 보고 왔어요. 네. 필리핀의 어학원을 세우면은 거기에 영어 선생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영어를 정말로 저렴한 그런 비용으로 가르칠 수 있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네. 그러면 그런 곳에 어학원을 세우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러 필리핀으로 오는 거죠. 그럼 물가도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이번에 4개월 거기서 먹고 자고 선교하고 그리고 마음껏 거기서 놀고 그랬는데 비행기 값 다 포함해서 200만 원에 다녀왔거든요. 4주. 한 달 동안에. 너무 저렴한 거예요. 근데 그런 어학원을 저희가 세우면은 전 세계에 있는 무슬림들이 영어 배우러 지금 오거든요. 영어는 다 배워야 되니까. 그럼 글로 올 수가 있는 거죠. 또 저희 빛의 자녀 교회에서 지금 이그나이터들이 양성하잖아요. 그럼 언어를 아마 마스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필리핀 가서 거기서 공부하면 되는 거죠. 먹고 자고 하면서. 사실은 이 필리핀에 지금 어학원이 세워지기에 모든 걸 다 갖췄어요. 왜냐하면은 필리핀에 있는 징 사모님이 교사예요. 근데 탁월한 영어 교사예요, 이분은. 발음도 너무 좋고 그리고 학교에 오래 있었던 분이세요. 그리고 필리핀에 계신 마이코 선교사님은 모든 악기를 다룰 수가 있어요. 이분 음악 천재예요. 그러면은 어학원에서 언어 가르치고 악기 가르치면은 그냥 프로그램 바로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이번에 세운 교회가 기숙사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기숙사의 1층이 교회인데 거기 방이 50개예요. 그럼 전 세계에 한 방에 4명씩 들어가면은 200명을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몇 개 방은 교실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정말 가겠습니다라는 사람만 있으면은 바로 어학원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조건을 갖고 있어요. 제가 거기에 선교사님께 혹시 어학원 하실 생각 이러면 그분은 yes, yes, please, please 이러세요. now, now 당장이라도. 어학원의 부담은 어학원의 장점은 뭐냐면은 학교는 힘든 게 뭐냐면 저희는 끝이 없어요. 계속 빛의 자녀 학교는 좀 어려운 게 우린 끝이 없어요. 1년 긴 마라톤 끝내면은 또 내년이 기다리고 있어요. 끝이 보이지 않아요. 어학원은 2달만 바싹 하면 되거든요. 방학 때. 네. 방학 때 잠깐 선생님들 모으고 바싹 하고 그 다음에 쉬면 되거든요. 사실 저는 필리핀이 정말로 지금 개척이 바로 됐으면 하는 그런 곳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방문학습은 사실 저희 지금 가평에 우리 김진희 선교사님의 또 남편 되시는 우리 박상호 선교사님께서 계시는데 박상호 선교사님께서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중국에서는 아이들이 교육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수학 가르쳐주고 그러면 집에서 이렇게 머물게 해준대요. 밥도 주고. 교육적으로 어떤 이런 마을을 가면은 아이들이 교육받는 게 참 쉽지 않아서 그런 데서 그냥 방문해서 애들 가르쳐주고 그러면은 그 마을 사람들이 막 다 도와주고 그런대요. 그래서 제가 구몬을 썼습니다. 여러분 구몬 아시죠? 옛날에 구몬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정에 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자유로운 그런 교육 선교도 할 수 있고요.
올 초에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온 게, 그 기존 학교 인수는 뭐냐면, 올 초에 저한테 연락이 온 게, 어떤 교장 선생님, 이제 대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최은옥 교장 선생님 혹시 인도네시아에 좀 가실 만한 분 안 계시냐고요. 왜요? 그랬더니, 인도네시아에 학교가 있고 학생들이 있고 다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안 계시대요. 교장 선생님이 너무 힘들다고 도망가셨대. 예, 근데 교장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 샤인 스피릿으로 무장된 분이 가면은 거기는 샤인 스쿨이 되는 거예요, 사실. 예. 그래서 모든 게 다 있는데 우리가 초청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예. 인도네시아가 무슬림들이 제일 많은 국가 탑3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런 곳에 기독교 학교가 있거든요. 거기는 사실은 다 건물도 있고 준비가 되는데 누가 가기만 하면 되는데 갈 사람이 없어요. 너무 안타깝죠. 인도네시아에.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이 교육선교와 예, 그런 목적으로 이 기독교 양성 과정을 한다라는 그 말씀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계속해서 교육선교에 대해서 마음이 있고 또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양성이 되면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한번 이 시간에는 그 종이에 보시면은 학교의 종류라고 이게 그대로 있거든요. 네. 제가 3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옆에 한번 대상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학교의 모델을 내가 어느 대상이라는 것은 어느 국가에 내가 할 수 있을까? 꼭 내가라는 표현이 좀 부담스럽죠. 죄송합니다. 내가가 아니라 어느 국가에 이런 모델을 활용할 수가 있을까? 한번 이렇게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부분을 아마 생각할 분들도 아마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적으신 거랑 나누시는 걸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선교를 한다면은 나는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겠구나. 아마 이렇게 좀 평소에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도 예전에 이 빛의 자녀 학교로 오기 전에 저도 하나님께 이제 선교를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드렸을 때 그런 걸 좀 고민했었거든요. 내가 그럼 뭐 어떻게 내가 그럼 선교를 할 수 있을까?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냥 어떤 선교기관 통해서 그냥 이렇게 가려고 했었어요. 예,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니다. 내가 잘하는 걸 사용하면 좋겠다. 그건 뭘까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교육이었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학원에서 일을 했는데 학원에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예. 아니 한 아이가 왔는데 수학을 F를 받아온 거예요. 근데 다음날 시험을 본다 그래서 뭐 다음날 시험인데 F 받은 아이가 뭐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근데 그 아이가 다음날 시험을 봤는데 A 플러스를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 제가 막 소문이 났어요. 근데 제가 뭘 했냐면은 이 아이가 계산기를 잘못 두들기더라고요. 미국은 이제 계산기로 수학을 하게 하는데 얘가 보니까 되게 잘하는데 계산기를 잘못 두드리니까 답이 자꾸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계산기 이렇게 두드려야 돼. 알려주니까 얘가 답이 제대로 나오니까 다음날 학교 가서 A 플러스 받아오니까 막 학원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그것도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학원에서 이렇게 좀 칭찬을 많이 들으니까 교육적으로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계속 고민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기독교 학교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또 이렇게 학교에 있다 보니까, 지금 저의 사실, 사명이, 저의 이제 역할이 사실은 학교 개척 교사 양성이거든요.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부분이. 물론 지금 본부에 하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고 또 케이스들을 봤을 때, 그렇다면 저는 이제 뭐, 제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개척을 할까? 이것을 좀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고민을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또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계속 하시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번 좀 여쭤볼까요? 어떤 모델로 나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다들 제 눈을 피하시네요. 그냥 자유롭게 저부터 나누자면 저는 사실 이 국제학교에 대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다음 개척지로 생각하는 그런 방향도 사실 국제학교를 좀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혹시
우리 손수영 선생님. 제가 가고 싶은 거 가지고 소년사녀 과정이라고 아, 제가 되게 있어서 네, 학원을 가지 못하고 네, 교육 지원 받을 수 없는 아이들 곳으로 가서 많이 도와주고 싶고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걔들은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 받을 뿐인데 돈이 있는 애들은 계속 교육을 받아서 자꾸자꾸 사회적 지위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고 이 아이들은 계속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곳에 계속 그렇게 악순환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박경희 선생님은 혹시 어떤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냥 뭐 생각이 저희가 꿈꾸는 건데요, 뭐 사실. 저는 그림을 조금 할 줄 알기 때문에 문화센터나 평생교육원 같은 쪽으로 아. 어떨까 생각하고 있고 지금 방과후 선생님을 샤인하고 있어서 이게 다음에 쓰임 받기 위해서 시킨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또 한번 나누고 싶으신 분 계세요? 권사님? 저는 네. 선교사 지원 자녀 지원할게요.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유치원부터 이렇게 하시면 너무 꼼꼼하시고 그러셔서 진짜 선교사님들이 마음 놓고 맡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사실 국제학교는 지금도 또 필요가 있는 게 저희 그 동두천에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거기에 아프리카 사람들 한 300명이 살고 있거든요. 예. 근데 보낼 수 있는 유치원이 없어요. 물론 그 지역 유치원에 가서 애들이 한국말 되게 잘하긴 하는데 한 가지 이제 우리나라 좀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나라 외국인이 지금 3%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직도 외국인에 대한 좀 이 인종차별 생각이 좀 강해요. 아닐 것 같지만 이렇게 흑인분들이 버스에 타면은 다들 이렇게 안 타고 옆에 안 앉고 좀 이렇게 또 인상 쓰면 막 더 안 앉고 그런 모습들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 우리나라에 있는 흑인분들은 이 난민으로 오신 분들 많으세요. 둘 중 하나입니다. 난민으로 오셨든지 아니면 미국 사람, 미군이든지. 근데 난민으로 오신 분들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이분들 할 수 있는 거는 공장에서 일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거의. 이분들한테 권한을 거의 안 주거든요. 난민 비자로 있는 분들은. 근데 난민 비자로 있는 분들도 거의 없습니다. 다 불법 체류하시고 그럼 이제 공장에서 적은 금액 받고 막 한 집에 막 20명씩 이렇게 지내면서 공휴일도 없고 그렇게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만약에 동두천에 학교가 세워지면 그분들 근데 사실은 다 재능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분들이 교사로 섬기면은 굉장히 또 학교가 세워질 수 있겠죠. 예. 근데 또 이 Save the Children이라는 이런 단체가 있는데 그런 데서 그런 난민분들 자녀 교육하는데 돈을 또 주거든요. 하나에당 30만 원씩. 그러니까 이분들은 돈 안 내도 되는 거죠. 30만 원 그냥 학비로 받아서 학교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참 이 학교 개척이라는 것이 우리가 선교에 정말 어느 정도 좀만 생각을 하고 이 열의가 있는 사람만 있으면은 이게 어디든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그냥 적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원칙과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프리맨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많은 부분을 좀 이렇게 받았고요. 그렇지만 또 저희 학교에 맞춰서 이제 좀 다시 이렇게 좀 정리를 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학교 개척 시 이제 필요사항이 사실 제가 아까 조금 실수한 게 아닌가 싶은 게 교회 개척이 일주일이다. 이거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담임 목사님 거기에 교회 목사님이 계신 상태에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 가셨을 때 일주일 이렇게 계신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충분히 스피릿에서 전수하시고 이렇게 탁 이렇게 오셔서 개척된 곳이 이제 그런 곳이고요. 학교는 마찬가지로 이 목사님이 교회 목사님이 계신 것처럼 교장 선생님이 이제 계셔야 됩니다. 네. 교장 선생님 안 계시면 어떻게 할까요? 네,
제가 교장을 해야죠. 내가 교장을 해서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막 교사를 뽑고 학생 모집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사실은 그래서 학교를 저희가 개척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굉장히 큰 이제 고려 사항인 거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가서 그곳에서 계속 계시면서 개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필요하냐? 샤인 스피릿으로 무장된 교장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샤인 스피릿으로 무장됐다는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김영미 목사님하고 이 하트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김영미 목사님의 그런 부분이 나는 안 맞아. 이런 부분은 가서 학교는 세우지만 빛의 자녀 학교는 아니에요. 예, 그건 샤인스쿨은 아닙니다. 그냥 다른 학교인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 스피릿을 동의하고 그리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 가면은 그게 이제 샤인스쿨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교장 선생님들이 계시고 다양한 캐릭터와 다양한 모델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샤인 스피릿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교사들도 새벽 예배는 다 의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이 스피릿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스피릿적인 부분이 정말 이게 엄청난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 학교는 그렇지 않지만 스피릿이 바뀌면요 학교가 그냥 뚝 나눠져요. 예, 그냥 완전 뭐 한 사람이 스피릿이 바뀌면 교장 선생님 둘로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스피릿을 간다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를 이제 개척하거나 간다고 했을 때도 그런 부분을 이제 염두를 하겠죠. 예를 들면은 박경현 선생님께서 아까 이제 이렇게 디자인 쪽으로 나는 교육 선교를 나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방과후 쪽으로 어디를 갈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거는 교장 선생님을 할 만한 사람이 어디에 있지? 이걸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국제학교를 다음 스텝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래서 생각하는 곳이 태국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학교가 다음에 해외 학교를 개척할 때 태국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본부 그럼 학교의 역할, 선교적 차원에서 우리는 이렇게 외부에서 봤을 땐 그냥 학교입니다. 애들 노란색 교복 입고 와, 저 애들 너무 귀엽다 가방 입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냥 선생님들이죠. 예. 신앙생활 열심히 한 선생님들이죠. 그러나 저희의 껍데기를 딱 드러내면 저희는 선교사 훈련센터입니다. 이 빛의 자녀 학교는. 그래서 저희 학교는 또 이 선교 단체로도 지금 등록 과정 가운데 있어요. 예. 그러면은 왜 이 본부는 선교사 훈련센터냐? 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교사 선교사가 양성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앞으로 빛의 자녀 학교 S2는 뭐냐면 이제 풀타임 선생님들이세요. 풀로 헌신하시는 분들. 네. 혹은 S3 선생님은 이제 과목 선생님들이거든요. 이분들 중에서 2년 이상 이렇게 섬기신 분들 한해서는 교육 선교사로 이제 파송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네. 대신 이제 저희는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뭐냐면은 대신 저희는 자비량은 좀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교사가 일인데 자비량 선교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제가 의사인데 의사라고 하지 말고요. 예를 들면 제가 의사라고 합시다. 의사인데 의료를 하면서 선교를 하는 게 자비량 선교사잖아요. 어떤 지원도 받지 않고 혹은 정말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지 선교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교를 하시는 훌륭한 분들도 계시고요. 혹은 내가 선교비를 지원을 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어떤 거냐면 본부에서 재정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례를.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가평에 이번에 쉐마 캠프 또 두 분이 다녀오셨는데 가평에 그게 이제 본부 하나의 학교지만 예를 들면 가평 캠퍼스에 학교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태국 캠퍼스에 또 하나의 학교가 있는 거죠.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김종필 선생님이 여기 계시다가 가평으로 가신다 그래서 저희가
가평 그 산속으로 가시니까 사례를 안 드릴게요. 이러지 않거든요. 똑같거든요. 그런 것처럼 만약 김종필 선생님이 태국을 가십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그냥 하나의 큰 학교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교사들이 마음껏 선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게 저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아까 사실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막 2억씩 들어오고 그래야 될 텐데 할렐루야. 그러면 막 선교를 그냥 다들 그냥 가시면 되는 거죠. 장소만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왜냐하면 그게 또 저희 교회의 또 약간 선교 방향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뭔가 재정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일단은 선교를 이렇게 왕성하게 하는 것을 또 저희 목사님께서 또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좀 그런 방향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이번에 셰마 캠프 가신 분들은 이제 보셨겠지만 졸업생들이 이제 벌써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막 1기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쓰니까 벌써 이렇게 됐네 싶더라고요. 예, 정말 완전 애들이었는데 지금 벌써 한 아이는 기독교 교육학 이제 졸업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선교지로 파송하는 또 그런 저희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졸업생들한테는 안 나눴어요. 왜냐하면 얘기하면 너무 좋아할 걸 알기 때문에. 사실 이번 셰마 캠프 때 그걸 좀 나누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나누지 못했는데 정말 재능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재능 있는 분들이죠. 지금 우리 지우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사실 또 가르치고 있거든요. 수학 이런 거 가르치고 있고, 예. 그리고 주일학교도 지금 뭐 우리 평원 선생님, 평원이나 예원이는 지금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렇게 졸업생들이 가서 이렇게 개척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부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연구소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태국의 국제학교를 세운다 그러면 교과서는 뭘 쓸 거냐 이런 건 여기서 다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리고 지금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제가 되게 많은 교육을 해요. 예, 그걸 좀 번역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이제 충분히 제공을 하는 거죠. 네. 오늘도 제가 저희 선생님들 그 카톡방에 네팔 살얀 지역의 그 사진을 올렸습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정말 기자재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알파벳을 가르치려면은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렇게 선생님이 하루 종일 이렇게 그려요. 점점점점점 점점점점점 이렇게 해서 뭔지 아시죠? 따라서 쓸 수 있도록. 예, 그래서 그런 거 되게 부족하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그 학교들도 많이 도와주고 그랬는데 지금 너무 본부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서포트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여기서는 막 하트 컨셉, TBRI 이런 것도 되고 있는데 그게 플로잉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분들은 저희가 가서 2, 3일만 딱 그런 부분을 가르쳐주고 와도 그걸 그냥 평생에 붙잡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런 하나의 좋은 예가 이제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 가서 이렇게 한 하루 이틀 이렇게만 해도 그걸 붙잡고 이렇게 교육에 어떻게든 접목하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교육 연구소의 역할을 사실은 이 본부에서는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재정 및 물질 지원이 같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교회에서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건물을 섬겨주시는 거죠. 네. 그거 굉장히 큰 지원이거든요. 왜냐면 아까 한 명의 사람이 필요하지만 그 다음 필요한 건 장소입니다. 네. 장소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 본부에서 지원을 이제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이제 국가 선정입니다. 어느 나라로 갈 것인가. 예. 근데 저희는 국가를 선정할 때 이거는 1순위예요. 교회 개척이 되어 있는데 학교가 없다. 그런 국가를 먼저 가야 됩니다. 네. 제가 아까 왜 태국이라고 하신지 아시겠죠? 저희가 개척한 나라들 중에 학교가 없는 나라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오래된 데가 태국이에요. 근데 왜 태국에 먼저 학교를 개척해야 될까요? 교사로 섬길 수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교회가 있으면 그 안에 교사로 섬길 수 있는 인재들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현지어를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있으면 학교가 더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이 두 번째 학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세워진 교회에서
인재가 계속 양성이 됐기 때문에 그 인재들이 가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태국을 왜 생각을 하냐? 태국은 거기에 훈련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그나이터 지원 국가입니다. 왜 이그나이터 지원 국가를 생각을 하게 될까요? 네? 샤인클럽? 좀 더 자세히. 거기 현지에 있는 그 클럽이 있잖아요. 클럽이 이미 세워져 있으니까. 근데 클럽이 안 세워진 이그나이터들도 있잖아요. 이그나이터를 교사로. 그것도 맞습니다. 이그나이터.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가 쌓여 있기 때문에 네. 저희 김보성 선생님 주보에 매주 이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마다 10시 반에 여기 빛의 자녀 학교에서 미얀마 기도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국가는 이미 기도가 좀 쌓여 있는 곳이거든요. 예. 두 번째는 일단 교회 방향에 이미 맞는 곳입니다. 이그나이터가 보내졌다는 거는 담임 목사님께서 오케이 하셨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목사님께서 국가를 정하실 때 기도하시고 응답 받는 곳을 주로 이렇게 허락을 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를 이렇게 가고 했을 때 더 좋은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국가에서 어느 지역을 갈 것인가, 예, 그리고 장소를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사실 동두천이 약간 요런 좀 단계입니다. 동두천 이제 탐방했고, 지역도 알고, 장소를 어디서 하면은 이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상은 그럼 누구로 할 것인가, 이런 걸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팀을 구성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빛의 자녀 학교에서 선교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이제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근데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없는 분들도 저희 학교는 누구나 섬기실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지만 저희는 하나의 기독대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진 않았고, 또 이곳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헌신하신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선교사를 세우고, 그리고 또 그런 선교지의 학교를 개척하겠다는 그런 부르심 가운데 이 빛의 자녀 학교가 세워졌습니다.